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통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남편이었던 사람이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뱉어낸 말에 저는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강남의 한 최고급 국제학교 기념 행사장에서 저는 낡고해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갓 진급한 육군 소령 계급장을 번쩍이는 전 남편과 그의 새로운 여자는 보란듯이 저를 짓밟고 비웃었죠. 교장실까지 쫓아가 저를 당장 해고하라며 온갖 갑질과 협박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짓밟고 있는 초라한 청소부가 사실은 자신을 겨냥한 특수수사팀을 이끄는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현역 대령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교만함에 취해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제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곧 저의 길고 긴 위장 잠입 수사가 막을 내리고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오만방자한 전 남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통쾌하고 후련한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뽑은 듯 번쩍이는 제네시스 G90의 엔진음이 짧게 울리더니 주차선에 맞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박민준 제 전남편은 룸미러를 보며 자신의 얼굴을 30초는 좋게 감상하더군요. 각진 얼굴, 깔끔하게 정돈된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소룡 정복, 어깨 위에 반짝이는 무궁화, 세계는 5월의 눈부신 햇살을 받아 더욱 의기양양하게 빛났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소령 계급장을, 그것도 소위 잘나가는 부대에서 달았다는 것은 그에게 상류사회로 들어가는 특급 입장권이나 다름없었죠. 자기야, 빨리 안 와. 우리 민호 늦겠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유라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새빨갛게 칠한 손톱으로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쓸어넘긴 그녀는 보란듯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에 딱 붙는 핑크색 원피스에 에르메스백, 진한 명품 향수는 학교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죠. 민주는 뒷좌석에서 아들 민호를 내렸습니다. 1년 학비가 어지간한 직장인, 몇 년치 연봉과 맞먹는다는 국제학교의 교복을 입은 민호는 어린 왕자님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유라를 번갈아 보며 지극한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화려함, 주변 학부모들이 자신의 군복과 옆에 선 여자의 부유함을 보며 던지는 선망의 시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누려야 할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오늘은 학교의 개교기념일. 이곳은 마치 돈과 권력을 가진 가족들의 패션쇼장 같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민주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며 한 손으로는 아들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유라가 팔짱을 끼도록 내어주었습니다.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아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그 자기만족의 거품은 그들이 학교 뒤편에 후미진 곳을 지날 때 터져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심장을 불쾌하게 조여오는 익숙한 인형과 마주친 겁니다. 바로 저였죠. 헐렁하고 빛바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값싼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대충 틀어올린 채 고무장화를 신은 앙상한 손으로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바닥을 쓸고 있는 저의 모습. 그는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서서 제 등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순간 잘못 봤나 싶었겠지만 이따금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제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제 모습 그대로였을 겁니다. 유라는 민준이 멈춰서서 한 청소부를 뚫어지게 보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본 순간 두껍게 칠한 그녀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죠. 그녀는 민준의 팔을 놓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시미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연 언니 아니에요? 유라는 일부러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 학부모들이 다 돌아볼 만큼 컸습니다. 그 소리에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제 얼굴엔 먼지와 땀이 뒤섞여 있었죠. 민준과 유라를 마주쳤을 때 제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온한 눈으로 그들과 민준의 등 뒤에 숨어있는 제 아들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보자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민준은 마치 제 가난이 아들에게 옮기라도 할 것처럼 아이를 자기 뒤로 황급히 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다시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무심한 태도는 민준의 자존심에 불을 붙인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빗자루를 막아서며 불쾌함 가득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꼴이 왜 이래? 저는 그가 방금 제가 쓸어모은 낙엽더미를 밟고 선 반짝이는 구두를 잠시 내려다보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중이에요. 학교에서 미화원을 구하길래 지원했어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옆에 서 있던 유라가 입을 가리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아이스 라떼 잔을 실수인 척 제 발치에 쏟아버렸죠. 커피 우유가 제 고무장화와 작업복 바지를 적시며 깨끗하게 쓸어놓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워졌네. 유라는 가증스럽게 소리치더니 가방에서 고급 티슈 한 뭉치를 꺼내 제가 아닌 바닥에 커피 웅덩이 위로 던졌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이것 좀 닦아줄래요? 닦는 김에 땀도 좀 닦고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좀 닦아내지 그래요? 언니 꼴이 이러니 우리가 옆에 서 있기도 창피하네. 저는 발밑에 커피와 흥건히 젖어가는 티슈를 그리고 유라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죠. 제 인내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싸구려 희극을 관람하는 자의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제 반응 없는 모습에 민주는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침묵으로 동정심을 유발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키려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뭉치를 꺼내 세어보지도 않고 제게 던졌습니다. 돈 몇 장은 제 몸에 맞고 떨어졌고 몇 장은 더러운 낙엽더미 위로 흩날렸습니다. 청소비야, 불쌍해서 주는 밥값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혼할 때 말했지? 이 집 나가면 당신은 쓰레기나 치우는 신세 될 거라고. 꼴 좀 봐. 이 몰골로 감히 이런 국제학교에 발을 들여?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우리 민호 앞길도 막지 마. 당장 내일 사표 내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모욕적인 말들이 학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민준을 권세 있는 장교에 대한 경애와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에게서 땀과 낙엽 냄새가 풍겨왔고 저는 그의 번지르르한 군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옅게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조소를 담아 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당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오만하네. 그 군복, 그 소련 계급장이 당신의 세상 전부인 줄 아나 봐? 부디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까지 그 군복이 당신의 그 오만함과 천박함을 버텨주길 바라. 그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미세한 불안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자 옆에서 뽐내고 싶은 허영심이 그 불안감을 금세 덮어버렸죠.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런 부류 상대할 거 없어. 가자, 유라야. 그는 승자처럼 당당하게 등을 돌려 아들과 유라를 끌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라는 뒤돌아보며 제게 경멸의 눈빛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평온하던 눈빛의 순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방금 전의 소동은 없었다는 듯 묵묵히 남은 낙엽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이 닫히고 밖에서 들려오던 빗자루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목에 걸린 듯한 답답함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의 침묵과 알 수 없는 미소는 그의 자존심에 깊이 박힌 것이 같았을 테니까요. 그가 상상하는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청소부로 연명하는 저는 마땅히 그의 화려한 군복 앞에서 벌벌 떨거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죠. 자기야, 저 여자 진짜 뻔뻔하지 않아? 어디서 저런 흙탕물 묻은 얼굴을 들이민대? 정말 쪽팔리는 줄도 모르나 봐. 유라는 그의 팔에 매달려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활하게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붓고 있었죠. 남의 남자를 빼앗은 여자들은 패배자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법이니까요. 민주는 대답 없이 교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슴팍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군인의 위험 있는 표정을 되찾은 뒤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민중과 잔뜩 화가 난 유라를 본 그는 교육자다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박소령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일단 앉아서 차 한잔 하시지요. 민주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의 키와 군복이 주는 위압감이 교장실을 짓눌렀죠. 차 마실 시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명문 국제학교가 언제부터 저런 밑바닥 인생들까지 받아주는 곳이 됐는지 물으러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직원부터 모든 직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아주 크죠. 유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뒤뜰에서 낙엽 쓰는 그 아줌마요. 어떻게 그런 근본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교양 있는 학부모들 보기에 얼마나 없어 보이고 불쾌한지 아세요?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 무례하게 굴기까지 했다고요? 민주는 유라의 말을 받아 부대에서 늘 쓰던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전처입니다. 무능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해 제가 버린 여자죠. 저는 육군 소령으로서 오늘 부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 아들도 비싼 학비를 내며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런 여자를 이런 곳에 배회하게 놔두는 건 제 아들의 체면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제가 속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 해고하십시오. 오늘 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이 학교의 자격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민준의 협박에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실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이 학교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 프로젝트와 연계된 교육기관이기에 모든 직원은 아주 사소한 직책이라도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야만 했죠. 특히 일주일 전 그는 상부로부터 국방부 특수수사팀의 고위급 장교 한 명이 현장 실사를 위해 학교에 잠입해 있다는 비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요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분명 평범한 모습으로 이 교정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령님, 정말로 지금 당장 그분을 해고하길 원하십니까? 저희 학교의 직원 채용 절차, 특히 내부 구역 근무자는 아주 특별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청소부 아줌마한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단 말입니까? 민주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방 프로젝트와 연계된 학교에서 신원도 불분명한 저런 가난한 사람을 후방시설에 들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십니까?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그 교장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유라는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을 쳐다보며 그의 굴복을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내선 전화를 들려는 순간 창밖에 제가 문득 허리를 폈습니다. 저는 교장실 쪽을 보지 않은 채 빗자루를 쥔 손을 들어 검지를 입술에 대고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주 빠르고 은밀한 동작이었죠.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저의 그 작은 신호는 그의 머릿속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상부에서 말한 그 잠입 요원이 바로 저분이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낀 그는 저와 분노로 목이 뻣뻣해진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한심한 남자는 자기 전처의 진짜 신분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하찮은 권력으로 국방부의 정의를 손에 쥔 사람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당황한 척 하지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령님께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요청하시니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장 그 직원에게 짐을 싸서 후방 구역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두 분 눈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지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관리자라면 뭘 지키고 뭘 버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런 쓰레기 때문에 공들여 쌓은 학교 명성에 흠집 내지 마시라고요. 유라는 환호하며 그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야. 권력이 있으니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네. 저런 여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밟아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민주는 마지막으로 교장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한 눈빛을 던지고는 유라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교장 선생님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소령, 자네는 너무 오만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면서 극의 전공을 세우는 일인 줄 아는군. 박근혜 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장실에서 나오는 민준과 유라가 승전고를 울리는 개선 장군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그저께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후방의 낡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등 뒤로는 요란한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온갖 폐자재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독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바깥의 화려한 음악 소리와 상류층의 웃음소리가 희미한 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커피 자국이 말라붙은 무거운 고무장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의자에 앉아 헐렁한 청소부 유니폼의 지퍼를 내렸죠. 그 거친 옷감 아래 제 가슴팍에는 군 휘장과 함께 국군 방첩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특수 재질의 공무원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옷 안쪽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담뱃감만 한 크기의 암호화된 무전기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푸른 불빛이 짧게 반짝였습니다. 보고한다 독수리. 여기는 1. 후방 위치로 이동 완료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능적인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노련한 수사관의 강철 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독수리, 수신 양호. 대상에 의심스러운 동태는 없나? 무전기에서 암호화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없다. 대상 박민주는 완전히 속고 있다. 나의 위장 신분이 대상의 오만하고 가부장적인 성향을 정확히 자극했다. 방금 교장실에 들어가
나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교장도 나의 신호를 인지하고 협조, 나를 내부 구역으로 이동시켰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좋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이 군사령부에서 출발했다. 4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예정. 옷깃에 위장한 녹음 장비와 카메라를 최종 점검하라. 다음 목표는 대상과 T건설 대표 사이의 금품, 수수, 현장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다. 알겠다. 저는 통신을 끊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조국에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태극기 아래 맹세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가 변방부대에서 고생하던 가난한 대위였을 때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시절 그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한 것은 바로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예비역 장성이셨던 아버지는 딸을 위해 그가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저 역시 방첩사 소속이라는 제 신분의 절대적인 보안 때문에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자료 보관실 연구원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옷, 비싼 화장품 하나 없이 오직 그가 군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셔츠를 다리고 밤새워 보고서를 정리해주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희생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에게 무능함으로 비쳤습니다. 어깨에 별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아첨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일수록 그는 조강지처였던 저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스럽고 자신의 화려한 앞길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화려한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건설업자 아버지의 돈 냄새를 풍기는 최유라가 나타나 그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던 겁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혼 서류를 제게 던지던 날 그는 자선을 베푸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시골 낡은 집은 당신 가져. 민호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벌이로는 평생 구경도 못할 상류층 교육을 받게 해줘야지.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는 너무나 오만해서 제가 몇 주씩 집을 비울 때 어디서 뭘 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 옷장을 제가 집에서 다루던 붉은 직인이 찍힌 수많은 기밀 문서를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죠. 그는 여자는 을에 하찮은 일을 한다고 단정했고 그 경멸과 오만이 스스로의 눈을 가려 바로 옆에 있던 아내의 진짜 정체를 알아볼 유일한 기회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저는 짧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한 인간에 대한 씁쓸함 뿐이었죠. 저는 일어나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냉정했고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슴팍에 달린 검은색 단추를 매만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사본부 서버에 영상을 전송하는 초소형 위장 카메라였죠. 오늘 제 목표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소부 유니폼은 이 지역의 국방교육 연계 사업과 관련된 거대한 비리 커넥션을 파헤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T건설이 핵심이었고 박민준 소령이 그들의 뒤를 봐주는 비호 세력이었죠. 자금 흐름과 서류 조작에 대한 증거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금품 수수 현장을 덮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복 지퍼를 올리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창고 문을 열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VIP 연회장을 향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VIP 연회장은 상류층의 허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논하는 목소리, 그 이면에서는 눈짓과 두툼한 봉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중심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잔을, 다른 손은 유라의 허리에 두른 채 그의 군복은 양복들 사이에서 유독 권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유라의 아버지인 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을 한 그는 민준에게 아첨했습니다. 박서방, 이번에 학교 급식 납품이랑 국방교육 장비 교체건 말이야. 박서방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 못했을 거야.
최 사장의 회사는 이 국제학교의 모든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엄청난 이윤이 남는 사업이었죠. 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모료. 이미 학교 측과 후방 부서에는 다 손을 써놨습니다. 서류만 잘 꾸미시면 군의 품질 검사에는 제 서명이 들어갈 테니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겁니다. 유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거봐, 아빠, 우리 자기가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 최 사장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자네에게만 말하는 건데 이번 급식건에서 원가를 30%나 후려쳤네. 유통기한 임박한 수입 냉동 고기를 헐값에 들여와서 친환경 유기농 딱지만 붙이면 끝이야. 여기 애들은 다 부잣집 도련님들이라 이런 거 먹어도 탈 안 나. 군 보건부대 정기 검사만 잘 넘어가게 해주게.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 검사 때 제가 직접 팀을 이끌고 갈 겁니다. 검사 결과 보고서는 이미 양식까지 다 만들어놨으니 서명하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민주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먹게 될 불량 식자재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군복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허황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완벽한 방패일 뿐이었죠. 바로 그들 옆에서 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테이블에 쏟아진 와인을 닦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저를 발견하고 경멸의 코웃음을 치며 외면했고 민준 역시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부유했던 생활을 잊지 못해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가슴팍의 검은 단추가 방첩사의 고성능 녹음 장비이자 카메라라는 사실을요. 원가 30% 삭감, 유통기한 임박 냉동고기, 그리고 박민준 소령의 비호 약속까지 모든 대화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3km 떨어진 수사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레를 정리했습니다. 황해 타락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죠.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추악한 거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밑에 부대원들 회식비라도 쓰게. 민준은 거절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교묘하게 그 행위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와 돈을 받는 손짓 모두 제 카메라에 가장 선명한 각도로 녹화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패한 군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으니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들이 나누는 모든 말과 행동은 실은 자기들 스스로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푹푹 찌는 5월의 한낮,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귀빈석에는 붉은 벨벳이 씌워진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국방부 특별 합동 감찰단이 현재 교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 및 군 장교들은 즉시 복장을 정돈하고 중앙 단상 앞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국방부 특별 감찰단이라는 단어는 죄 있는 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민주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정기 감찰이겠지. 내가 이 지역 책임자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는 오히려 상부 지휘관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국방부에서 아빠 사업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유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이 바닥은 다 내 손바닥 아니야. 위에서 내려와 봐야 서류 보고 훑어보는 게 전부라고. 나가서 네 미래, 남편의 위세가 어떤지 장인어른께 똑똑히 보여드리자. 최 사장과 함께 그들은 운동장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다른 장교들을 밀치고 가장 앞자리, 레드카펫,
바로 옆에 섰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가장 위험 있는 자세를 취했죠. 그때 제가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쓰레기 수거 카트를 밀며 그들 앞을 지나 탈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은 화려한 군복과 드레스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발견하고 역겹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교장한테 쫓아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진짜 거머리 같은 인생이야.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통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유라도 이따 교장한테 가서 오늘 일당도 주지 말라고 해야겠어. 재수없게 정말 바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만약 그가 제 뒷모습을 유심히 봤다면 그 모습이 결코 억압받는 자의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에 팽팽한 긴장감을 뒤로 한 채 학교 정문에서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짙은 국방색의 토요타 랜드크루저를 선두로 붉은색 번호판을 단 군용 차량 세대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가슴을 부풀리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환영 행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는 천천히 열리는 차문을 자신만만한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거수경례를 붙이며 보고하려 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본부대 소속 소령 박민준.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 중령은 민준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뒷좌석 문을 열고 극도로 공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에 민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민준은 경례를 하려던 팔을 어색하게 내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유라 역시 빨갛게 칠한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잘 닦인 검은색 군화가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가슴에 수많은 훈장이 빛나는 짙은 녹색의 대례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더 이상 낡고 더러운 청소부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정모 아래로 고정했고 대례복 어깨 위에서는 세 개의 무궁화가 밝힌 대령 계급장이 5월의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 고서연.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씨? 어떻게?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유라는 짧은 비명을 지르더니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백이 흙탕물 속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민준의 팔을 붙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중령이 제게 다가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국방부 특수수사팀장 고서연 대령님, 감찰 병력 전원, 위치 완료했습니다. 동지의 현장 잠입수사 임무는 완수되었으며 본 기관 내 부정부패, 뇌물수수 및 국방안보 규정 위반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 수집, 본부 서버로 전송 완료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답례를 받았습니다. 제 모습은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아침에 빗자루를 들고 있던 초라한 여자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주변의 술렁임을 무시한 채 단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제 군화 소리는 마치 죄인들의 심판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운동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다가갈수록 민주는 숨쉬기조차 힘든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건물에서 달려나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의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했을 겁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겠죠. 제가 교장실에서 그에게 보냈던 신호의 의미를. 그건 해고가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경고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스스로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타는 듯한 햇살 아래 민준의 몸은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 빛은 그의 자존심과 그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모든 허영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월급 몇 푼 안 되는 자료실 직원이 대령일 수 있지? 어떻게 5년을 같이 살면서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을 수 있지? 중령이 앞으로 나서서 잿빛이 된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소령, 멍하니 서서 뭘 하나. 상급 부대 지휘관이 왔는데 군 기본 자세는 어디다? 내팽개쳤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소령 행세 좀 하더니 위아래도 잊어버린 건가? 중령의 질책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후들거리는 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죠. 보고합니다. 저는 그와 2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아침에 그가 제 얼굴에 돈을 던지며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말했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승리감이나 분노의 표정도 없었죠. 제 얼굴은 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주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민준 소령. 제 목소리는 전 부인으로서의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오직 상급 수사관의 차가운 음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손 내려. 그 군복은 당신이 뽐내고 싶을 때 입고 힘없는 노동자를 협박할 때 써먹으라고 국가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왜 여기서 청소부 옷을 입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그러나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은 내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 눈에 서류나 만지는 여자는 영원히 무능한 식충이었으니까. 당신은 접대하고 돈 되는 프로젝트를 따내고 당신 이력서에 줄 하나 더 긋기에 바빴지. 우리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제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수사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꾸며서 올린 보고서나 읽고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내가 이 청소부 옷을 입고 이 학교 운동장을 쓸지 않았다면 어떻게 육군 소령이 대놓고 뇌물 봉투를 받고 불량 식자재 납품을 비호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장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애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고한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교장을 협박하는 꼴을 볼 수 있었겠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애써 두르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깨부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뒤에 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분노에 찬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를 선망과 경외의 눈으로 보던 시선들은 이제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풍당당하던 소령의 실체가 나라의 녹을 먹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조강지처마저 배신한 추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옆에 서 있던 유라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민준의 등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흙탕물에 빠진 명품 가방과 땀으로 얼룩진 화장은 그녀를 그저 처량한 광대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무릎 꿇고 바닥이나 닦으라며 모욕했던 여자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감히 호랑이 수염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유라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마치 의자에 묻은 먼지를 쳐다보는 것처럼 무심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중령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중령, 군사경찰 및 경제수사팀을 투입하도록.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용 차량에서 군사경찰 완장을 찬 헌병 4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단호한 발걸음은 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동시에
수사 서류 가방을 든 사복 차림의 수사관 2명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사장은 사람들 틈에서 잿빛 얼굴로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헌병들을 본 그는 다리가 풀려 근처 굵기 개양들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외면한 채 수사관에게서 파란색 표지의 서류철을 넘겨받았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에 대한 사형 선고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죠. 소령 박민준. 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운동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귀관은 작년 6월부터 지역협력 안보심의 담당관의 직위를 이용해 T건설 대표 최성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12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그 대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불량 수입 식자재를 이 국제학교 급식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결제하며 관련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비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눈물과 땀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지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엔 어떤 정도 없다. 박민준 소령. 저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당신이 그 허위 보고서에 서명할 때 1시간 전 저 연회장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을 때 정을 생각했나? 이 학교의 수천 명의 아이들, 그 중에는 당신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던 당신 아들 민호도 포함되어 있어. 그 아이들이 당신이 비유한 독곡물 같은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봤나?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함성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세상에 애들밥 가지고 장난을 쳐? 저런 게 군인이라고. 당장 군복 벗겨. 내 자식한테 썩은 고기를 먹였다니 용서 못해. 세상의 모든 비난이 그를 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장실에서 군인의 명예를 운운하며 갑질을 하던 그는 이제 구석에 몰린 개처럼 비참하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명예와 아내를 배신하고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파도 앞에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 수사관 한 명이 최 사장과 유라에게 다가가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성국 씨 뇌물공여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T건설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고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유라 씨, 당신 또한 공범 및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흙탕물 위로 주저앉아 더러워진 드레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녀는 제 군화라도 붙잡을 듯 기어왔습니다. 언니,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 남자 언니한테 돌려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빠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그녀의 더러운 손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게 가난을 닦아내라고 말했던 여자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라는 직업은 천하지 않아. 오직 인간의 인격이 천할 뿐이지. 최유라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오늘 겪는 일은 나 때문이 아니야. 당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이 불러온 결과일 뿐. 저는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민준 소령의 계급을 박탈하고 군사령부 영창으로 압송하라. 수사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신속하고 냉정했습니다. 한 젊은 헌병이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찍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소령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그가 세상의 정상에 오르는 티켓이라 믿었던 반짝이던 무궁화 세 개가 힘없이 헌병의 소나기에 구겨졌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진 그의 어깨에는 찢어진 군복의 실밥만이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박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자격이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인생의 종언을 고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다리는 풀려 질질 끌렸습니다. 아침에 번쩍이던 그의 구두는 이제 그가 아침에 제게 던졌던 돈다발과 먼지 위를 무기력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인 거였어. 서연아, 우리 민호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날 이렇게 만들면 우리 아들 미래는 어떡하라고. 서연아. 저는 단상 위에 꼿꼿이 선 채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스친 한 점의 동요도 없는 평온함이야말로 그의 가슴에 밝히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였을 겁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수사 파일 속의 대상일 뿐이었죠. 유라와 최 사장 역시 다른 수사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유라의 핑크색 원피스는 찢어지고 흙탕물로 얼룩져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 힘도 없는 듯 끄끄거리며 자신이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이 화려한 학교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추락이 시작된 장소가 되어버렸죠. 민주는 거칠게 군용 트럭의 짐칸으로 밀쳐졌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짐칸 안에서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로 묶인 손 때문에 입가로 흘러드는 짜디짠 눈물과 땀을 닦을 수도 없었죠. 쾅하고 굳게 닫히는 철문 소리. 그 소리는 그가 군인의 명예를 팔아 얻으려 했던 모든 화려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거친 덜컹거림에 그의 몸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변방의 낡은 관사에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 뜯어진 자기 군복 단추를 꿰매주던 제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가 야간 순차로 열병을 앓을 때마다 제가 끓여주던 뜨거운 김이 나는 죽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때는 돈도 좋은 차도 없었지만 떳떳함과 온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 냄새를 풍기는 새로운 가족을 얻기 위해 조강지처를 장애물처럼 치워버렸습니다. 소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도 그는 몰랐습니다. 여성을 멸시하고 이기심에 눈이 멀었던 바로 그 어리석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의 사형 집행 서류에 서명하는 꼴이 될 줄은 뒤늦은 후에는 자신이 지른 불에 모든 것이 타버린 뒤에 남은 차가운 잿더미일 뿐이었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운동장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햇살은 제가 미처 다 쓸지 못한 낙엽더미와 유라가 쏟았던 커피 자국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에서 정모를 벗어 옆에 있던 중령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교장실 쪽을 바라보았죠. 유리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8살 난 아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체포가 진행되는 동안 교장실에 있었지만 바깥의 소란과 유라의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을 리 없었죠. 민호는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아이의 기억 속 엄마는 늘 어두운 새옷을 입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를 데리러 오던 아빠에게 늘 무능하다고 구박받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이의 눈앞에 선 사람은 빳빳한 대령 대례복을 입고 근엄한 군인 아저씨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 서류를 다른 수사관에게 넘기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제 발걸음은 다급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엄마의 본능이었죠. 저는 뜨겁게 달궈진 운동장 바닥에 비싼 군복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벌려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 엄마한테. 아이는 저를 보고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보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팔로 제 목을 힘껏 끌어안은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아이의 머리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위해 전 남편의 모욕을 견디기 위해 억눌러 왔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아저씨들이 잡아가셨어? 아이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유라, 이모도 갔어.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쓸어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을 달랬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일하러 가신 거야. 민호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님, 오늘 일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박소령의 직위를 너무 믿고 T건설 같은 부실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곳은 제 아들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자라는 곳입니다. 돈 봉투 몇 개와 거짓된 권위가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수사는 여기서 종결되지만 학교의 도덕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교장 선생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민호의 손을 잡고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던 랜드크루저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운동장 한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쓰던 빗자루는 나무 아래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쓸다만 낙엽들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추악한 연극은 막을 내렸고 한 여군 장교의 위장 임무도 끝이 났습니다. 군용차는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와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하루 해가 저물며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아들과 저의 평온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무서울 정도로 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빳빳한 군복, 빛나는 계급장, 비싼 차와 명품 가방,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스스로를 더 높은 곳에 두며 자신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죠. 박민준, 그 사람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내조하던 아내, 따뜻한 가정, 그리고 밝은 미래. 하지만 탐욕과 오만함이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고난을 이겨낸 여자를 촌스럽고 하찮다며 버렸고 돈과 허영으로 가득 찬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상류층의 증표라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 허황된 명예가 군인의 양심을 마비시켰고 그를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추악한 범죄의 비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일어난 대반전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적인 인과응보였죠.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얼룩으로 더러워진 청소복을 입었을지언정 그 사람의 인격은 깨끗하고 꼿꼿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군복과 명품으로 치장해도 탐욕과 배신, 부정한 돈으로 더러워진 내면의 썩은 내는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태운 차는 평화로운 황혼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오만한 군인의 몰락이 남긴 잿더미를 뒤로 한 채 그는 이제 차가운 감옥벽에 기대어 수많은 날들을 후회하며 깨닫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자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천박함에 짓눌려 정의의 심판대 아래에서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